아버지 이 차 당장 버리세요! 무슨 소리야?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에서 한 소년이 재벌 회장의 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외침 하나가 수천억 원짜리 기업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몰랐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왜 차를 버리라고 했을까요? 과연 재벌 회장은 고물상 소년의 말을 들었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9월의 오후였습니다. 서울 은평구 끝자락, 녹슨 철판과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고물상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새카만 차체, 크롬 장식이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골목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온 그 차는 낡은 고물상 간판 앞에서 조용히 멈춰섰죠. 골목이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어르신들이 허리를 고추 세웠어요. 맞은편 세탁소 주인은 손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를 내다봤습니다. 이 골목에 저런 차가 들어오는 건 거의 없는 일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검은 차 위에 모였습니다. 그 시각 고물상 마당에는 민우가 있었습니다. 분해된 세탁기 부품들 사이에 쪼그려 앉아 모터 내부를 들여다보던 참이었어요. 손에는 드라이버가 들려 있었고 손등과 팔뚝에는 기름때가 검게 배어 있었습니다. 교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걸친 아이였죠. 차 멈추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검은 세단 위에서 멈췄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길 잃은 차가 가끔 골목에 들어오는 일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차의 뒤쪽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드라이버를 내려놨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조수석 문이 먼저 열리고 짙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경호원이었어요. 그가 주변을 한번 훑고 나서 뒷문을 열자 흰 머리칼이 단정하게 빗겨진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3의 나이에도 등이 꼿꼿한 사람이었어요. 짙은 감색 정장 위에 회색 코트를 걸친 그는 골목 안쪽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진그룹 창업주 박도성 회장이었죠.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발을 땅에 딛는 순간이었어요. 민우는 참지 못하고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나갔습니다. 할아버지, 그 차 당장 버리세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평상의 어르신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문을 빼꼼 열었어요. 경호원 2명이 반사적으로 민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 경호원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비켜.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장난기 하나 없이 그 차를 향해 꽂혀 있었어요.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발은 땅에 뿌리 내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타시면 안 됩니다. 고물상 안에서 최 노인이 앞치마를 두른 채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민우의 팔을 잡아당기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야, 민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서 들어가. 잠깐만요. 민우는 최 노인의 손을 살며시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차의 뒤쪽 하단부를 가리켰어요. 저기요. 저 부분에 뭔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없어야 할 게 달려 있어요.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잠깐 물러서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민우를 바라봤어요. 오랜 세월 사람을 봐온 눈이었습니다. 허튼 눈인지 진심인 눈인지 구분하는데 평생을 쓴 사람의 눈이었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맨손으로 서 있는 15살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겁은 먹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눈은 아니었어요. 왜 버리라는 거야? 따지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묻는 말투였죠. 민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고물상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기계 눈이 생겨요. 저 차 뒤쪽 아래 거기에 달려있는 장치는 원래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봤어요. 골목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회장이 눈짓으로 경호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경호원 한 명이 차 뒤쪽으로 돌아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골목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바람 소리만 골목 끝에서 불어왔습니다. 그러다 경호원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장을 돌아봤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줬죠.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는 민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오래, 이 소년을 바라봤어요. 민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릴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눈은 똑바로 회장을 향해 있었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고물상 골목에서 울려 퍼진 그 한마디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기업의 권력 구조를 흔드는 첫 번째 균열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의 검은 세단은 떠났고 민우는 다시 부품 더미 앞에 앉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물은 이미 끓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사건이 있은 지 3주가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화면에 낯익은 로고가 떴어요. 태성건설, 국내 5위 건설기업이었습니다. 회장 박도성이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였죠. 그런데 앵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태성건설 내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이 회사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본사 26층 임원 회의실은 그날 오전부터 술렁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부터 335 모인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라면 회의 자료를 검토하느라 바쁠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아무도 자료를 들여다보지 않았죠. 모두의 시선이 회의실 문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회장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단단하고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회의실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어요. 그 눈빛이 지나갈 때마다 임원들이 미세하게 몸을 굳혔습니다. 그 시각 회사 외부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투자사 하나가 태성건설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0.1%, 이틀에 0.2%, 눈에 띄지 않는 속도였어요. 그러나 꾸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요. 증권가에서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애널리스트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건설 주가가 조금씩 흔들렸어요.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이었죠. 파도가 치기 직전 바다가 조용해지는 것처럼 회사 안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주 전 중요한 입찰 계약에서 태성건설이 탈락했어요. 경쟁사가 태성건설의 제한 금액보다 단 1% 낮은 가격을 써냈기 때문이었습니다. 1%. 그 숫자가 묘했죠. 그냥 운이 나쁜 것 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담당 임원은 내부 정보가 새어나갔다고 의심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사흘 전에는 회장의 일정이 외부에 알려진 일도 있었어요.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협력업체 미팅 자리에 기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흘린 것이 분명했죠.
그런데 그걸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내부 회의 자료가 유출됐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사업 계획이 경쟁사 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회사 보안팀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누군가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날 밤 혼자 집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창을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아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 순간 회장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고물상 골목,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를 가리키던 작은 손가락, 그리고 그 목소리였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차 당장 버리세요. 회장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천천히 등받이에 기댔어요. 그 아이가 차에서 발견한 장치, 경호원이 확인했을 때 굳어버린 표정, 보안팀이 그 장치를 수거해서 분석에 넘긴 것이 벌써 3주 전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차량 시스템을 통해 회사 서버에 몰래 접속하는 해킹 장치였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죠.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누군가 회장의 차에 그것을 달았습니다. 회장은 손가락을 책상 위에서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면 나오는 습관이었어요. 그의 눈이 창밖 불빛들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분 매집, 계약 유출, 일정 유출, 회의 자료 유출, 그리고 차량 해킹 장치,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회장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것이 더 서늘했습니다. 멀리 있는 적은 보이기라도 하죠. 가까이 있는 적은 보이지 않아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날 밤 결정을 내렸어요. 그 고물상 소년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기계에서 이상을 발견한 눈, 어른들이 지나쳤던 것을 단번에 잡아낸 눈, 회장은 그 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다시 그 골목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경호원 한 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검은 세단 대신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차를 탔어요.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물상은 여전했어요. 녹슨 철판 냄새, 기름 냄새, 오래된 기계들이 쌓인 마당, 그리고 그 한가운데 민우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엔진 부품을 앞에 놓고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디를 조이고 어디를 풀어야 하는지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15살짜리 손치고는 너무 익숙한 움직임이었어요. 회장이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굳었다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날 일 때문에 왔다.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따뜻한 말투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민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발견한 장치, 분석 결과가 나왔어. 차량 시스템을 통해 회사 서버에 몰래 접속하는 해킹 장치였습니다. 민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느낌이 달랐어요.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마당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왔어요. 어떻게 알았냐? 그게 이상하다는 걸. 민우는 잠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기름때가 송금 사이에 박혀있는 손이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다 보면 기계마다 생김새가 있어요. 원래 붙어 있어야 할 것들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눈에 익게 되거든요. 그날 그 차 뒤쪽을 봤는데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최 노인이 고물상 안에서 눈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 대화에 끼어들어야 할지 물러나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회장이 그쪽을 한번 바라보자 최노인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다시 민우를 봤어요.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계약 정보가 새어나가고 내 일정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회의 내용이 경쟁사 손에 들어갔어. 그리고 내 차에는 해킹 장치가 달려 있었고 민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연결된 것 같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도성은 그 말을 뱉고 나서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생 이런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어요. 회사 일을 이렇게 털어놓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앞에서는 왠지 숨기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았죠.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요? 회장이 민우를 똑바로 봤어요. 회사 차량들 한번 봐줄 수 있겠냐? 내가 그날 본 것처럼 이상한 게 있는지 민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잠깐 마당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어렵지 않은 부탁이었습니다. 기계를 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우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히 기계를 보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군가 감추고 있는 것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들었어요. 해볼게요. 회장의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안도인지 확신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성은 돌아서며 경호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오전 데리러 와. 민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노인이 안에서 나왔어요. 민우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죠. 최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괜찮겠냐? 민우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정말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미 그날 차를 향해 소리쳤을 때부터 이 일은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 선택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어디서 온 아이일까요? 이 골목에서 민우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물상 앞을 지나다 보면 항상 거기 있었으니까요. 부품 더미 앞에 쪼그려 앉아서 뭔가를 뜯어보거나 고치거나 다시 조립하거나 손은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작업복은 늘 낡아 있었어요. 민우의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부모가 없었어요. 어릴 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민우 본인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그냥 기억이 시작되는 곳이 이 고물상이었어요. 최노인이 있었고 기계들이 있었고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민우의 세상이었죠. 최노인은 이 고물상을 30년 넘게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일은 가까운 노인이었어요.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밥때가 되면 밥을 차렸고 추운 날이면 이불을 더 얹어줬어요. 민우를 어떻게 데려오게 됐는지 최노인은 한 번도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같이 살게 된 거라고만 했어요. 민우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학교, 오후에는 고물상, 그게 하루의 전부였어요. 친구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는 편이었고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더 편해했으니까요. 그런데 기계 앞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눈이 달라졌어요. 손이 달라졌죠. 고장난 세탁기도 고쳤고 망가진 오토바이 엔진도 살려냈어요. 동네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기계 천재라는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민우는 그 말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던 걸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회장 박도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70색. 머리는 희었지만 눈빛은 아직 날카로웠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건설업에 뛰어들어 태성건설을 국내 5위까지 키워낸 사람이었어요. 쉬운 길은 한 번도 걷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직접 누볐고 직원들 이름을 외웠고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직접 읽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회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아들은 없었습니다.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 딸이 데려온 남자가 지금 부사장으로 있는 이재훈이었습니다. 이재훈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외모가 반듯했습니다. 말이 논리적이었고 숫자에 밝았어요.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회장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능력 있는 경영자라는 평가가 회사 안팎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무서워했어요. 존경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 반대 의견을 내면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직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됐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다가 다음 차례가 자기가 될까 봐서였죠. 회장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법이었어요. 딸이 선택한 남자였으니까요. 딸이 행복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이 늘 묘하게 걸렸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민우가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기름때 묻은 15살 소년이 재벌 회장의 세계로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고물상 골목과 26층 임원 회의실은 같은 서울이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 두 세상이 연결되는 순간 무언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이재훈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나 바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여유 있는 웃음이었죠. 그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회색 차가 섰어요. 경호원이 내려서 고물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우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낡은 가방 하나를 메고 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그 옆에 있었어요. 최 노인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우의 어깨를 한번 툭 쳤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어요. 회사 지하 주차장은 넓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민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차장 공기를 한번 들이켰습니다. 기름 냄새, 고물상이랑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여기 있는 차들은 낡지 않았으니까요.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23대야. 한번 봐줘. 짧은 말이었어요. 민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첫 번째 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작은 조용했어요. 민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봤어요.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손을 집어넣어 만져보고 귀를 가까이 대기도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팔짱을 끼고 지켜봤어요. 고물상 아이가 자기들 차를 만지는 게 못마땅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곱지 않았죠. 세 번째 차였습니다. 민우의 손이 멈췄어요. 차 앞좌석 아래쪽을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으로 특정 부위를 짚었습니다. 그러고는 뒤로 물러서서 회장을 돌아봤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경호원 한 명이 달려와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턱 근육이 움직였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민우는 계속 차를 봤어요. 7번째 차에서 또 발견했습니다. 12번째 차에서 또, 그리고 16번째 차에서 또 하나, 23대 중 4대였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민우가 짚어낸 위치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성의 가슴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것이 올라왔어요.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밑에는 더 서늘한 것이 깔려 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장치들이 언제부터 달려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새어나간 걸까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치들이 다 비슷한 형태예요. 같은 사람이 단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된 것들도 있어요. 먼지가 앉아 있는 걸 보면 최소 몇 달은 된 것 같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회사 보안팀이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보안팀 내부에서 이 일을 알게 된 누군가가 이재훈 부사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재훈은 그날 저녁 회장 집무실로 직접 찾아왔어요. 반듯한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아버님 들었습니다. 고물상 아이를 데려오셨다고요? 회장이 그를 바라봤어요. 차량 점검을 맡겼다. 이재훈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웃음을 유지한 채였어요. 아버님, 저희 회사 차를 검증도 안 된 아이한테 맡기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직원들도 당황스러워하고 있고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훈이 한 발 더 들어왔어요. 아이 신원도 불분명하고 뒷배경도 모르는데 이런 민감한 일을 맡기시면 자칫 보안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회장의 눈이 이재훈을 향했습니다. 오래 봤어요. 이재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도성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 불빛이 멀리 펼쳐졌어요.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결정할 일이야. 이재훈의 웃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회장은 봤습니다. 이재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시 미소를 되찾은 얼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다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수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집무실에 혼자 남은 도성은 오랫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협박이었을까요? 도성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재훈이 이 일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가 왜 반기지 않는지를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였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민우를 불러들인 순간부터 이미 선택은 끝난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복도 끝에서 끝까지 흘렀어요. 사람들이 말을 아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회의실 밖에서도 누군가 듣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웃음소리가 줄었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민우는 일주일에 2~3번 회사에 출입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차량 점검만이었어요. 그런데 박 회장이 조금씩 더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전자기기 상태를 봐달라고 했어요. 집무실 책상 아래도 확인해달라고 했죠. 민우는 말없이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발견한 것을 보고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발견되는 것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회의실 탁자 아래에 작은 장치 하나, 집무실 전화기 안에 낯선 부품 하나. 민우가 짚어낼 때마다 보안팀이 달려왔어요. 박 회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사이 회사 밖에서도 일이 터졌어요. 대형 건설 입찰이 있었습니다. 태성건설이 수개월을 준비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결과 발표 당일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쟁사가 또 태성건설의 제한 금액보다 아주 조금 낮은 가격을 써냈어요. 이번에도 딱 1% 차이였습니다. 담당 임원이 박 회장 집무실로 뛰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숫자를 알고 있어요.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하나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태성건설 내부 갈등설, 박 회장의 건강 이상설, 후계 구도 혼선, 기사 안에 담긴 내용들이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술렁임이 번졌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삼삼오오 모인 직원들이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했습니다. 박 회장이 아프다는 게 사실이냐고, 회사가 넘어가는 거 아니냐고 불안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하루 만에 4% 가까이 빠졌어요. 이 부사장은 그날 오전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 회장이 아닌 이 부사장이 소집한 회의였어요. 자리에 앉은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이 부사장은 침착한 얼굴이었어요. 이 상황을 수습하려면 외부에 안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경영 공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요? 이 부사장이 잠깐 웃었어요. 회장님은 건강 문제로 잠시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분간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 이야기가 박 회장의 귀에 들어간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박 회장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가라앉고 나니 더 무거운 것이 남았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딸이 선택한 사위, 능력 있다고 믿었던 사람, 아버님이라고 불렀던 사람, 그 사위가 지금 회장 자리를 조용히 차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파편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차량 해킹 장치, 유출된 계약 정보, 흘러나간 일정, 그리고 보안팀 안에서 이 부사장에게 보고한 누군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민우를 불렀어요. 민우가 집무실에 들어왔을 때 박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다. 민우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이 부사장 차, 그것도 한번 봐줄 수 있겠냐? 민우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박 회장이 사위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심을 자신에게 확인시켜 달라는 것.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어요. 이 일이 단순한 차량 점검이 아니라는 것을 민우도 완전히 알게 된 건, 그리고 이제 민우는 박 회장과 이 부사장 사이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왔습니다. 이 부사장 차는 지하 주차장 가장 안쪽 구역에 있었어요. 다른 차들과 조금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세워져 있었죠. 민우는 천천히 차 주변을 돌았습니다. 위를 봤어요. 아래를 봤습니다. 손을 뻗어 차체 아래를 쓸었어요. 앞좌석 문을 열고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어요.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굳은 거였어요. 민우는 천천히 몸을 뺐습니다. 박 회장을 돌아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빛으로 말했어요.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경호원이 달려와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끄덕였습니다. 주차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민우는 계속 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있다는 얼굴이었어요. 그가 다시 차 안쪽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수석 아래쪽이었어요. 손가락이 특정 부위에 닿았습니다. 민우가 꺼낸 것은 작은 장치였어요.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민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거 차량 시스템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회사 서버로 몰래 접속할 수 있는 장치예요. 박 회장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보안팀장이 달려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석은 그날 오후 바로 시작됐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보안팀장이 박 회장 집무실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나서도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말해. 보안팀장이 천천히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부사장 차에서 발견된 장치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차량 시스템을 통해 회사 내부 서버에 원격으로 해킹한 기록이 있어요. 접속 시간은 지난 6달 동안 총 42차례입니다. 박 회장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만 움직였어요. 42차례. 그 숫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6달,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 부사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사회 멤버 3명을 따로 만났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다음 날부터 이사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기자 한 명이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회사 입구를 촬영했어요. 잠시 후 그의 휴대폰에서 기사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태성건설 내부 고발, 외부 인물이 회사 기밀에 접근, 15살 소년 용의자로 지목. 민우의 이름이 기사 안에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꽤 큰 소리였어요. 이 부사장이 반격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수세에 몰리는 대신 먼저 치고 나온 것이었어요. 민우를 범인으로 만들면 조사 자체가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해킹 장치를 발견한 아이가 오히려 스파이가 되는 순간 모든 증거의 신뢰가 흔들리는 거였죠. 영리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빠른 수였어요.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고물상 아이가 재벌 회사에 침투했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술렁였어요. 민우를 직접 본 직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수상했다는 이야기, 처음부터 이상했다는 이야기, 임원 몇 명이 박 회장을 찾아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상황에서 그 아이를 계속 두시는 건 회사에 부담이 됩니다. 박 회장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회장님 편입니다. 그런데 여론이 이렇게 되면 저희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천천히 그 임원들을 훑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봤어요. 아무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날 결국 민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당분간 오지 않아도 된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민우는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박 회장은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부사장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요. 그러나 박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42차례, 그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증거는 이미 보안팀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발견한 것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는 것뿐이었어요. 민우는 고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 어귀에 섰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발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낡은 간판, 녹슨 철판 냄새, 익숙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최 노인이 마당에 있었어요. 민우를 보자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나왔어요. 민우 앞에 내려놓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골목 저쪽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녹슨 간판이 삐걱거렸습니다. 최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기사 봤다. 민우는 보리차만 바라봤습니다. 억울하냐?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내면 울 것 같았어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차가운 손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민우를 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원래도 혼자였지만 그날은 느낌이 달랐어요. 의도적인 혼자였습니다. 하굣길에 골목 어귀를 지나는데 옆집 세탁소 아주머니가 민우를 보고 눈을 돌렸어요. 평소엔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던 분이었습니다. 민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고물상에 돌아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부품 더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분해하고 조이고 맞추고 손이 움직이면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힘든 날일수록 기계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민우의 눈앞에 그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부사장 차에서 꺼낸 그 장치, 보안팀이 가져가서 분석을 마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걸렸습니다. 보안팀이 분석한 건 장치 바깥이었어요. 연결된 선이 어디로 뻗어 있는지, 차량 시스템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데 집중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그 장치를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무게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단순한 부품 같았지만 기계를 오래 만진 손은 알았어요. 안에 뭔가 더 있다는 걸. 민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최 노인이 밥상을 차리는 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어요. 민우는 마당 한쪽에 서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할까요? 쫓겨난 처지였어요. 기사까지 난 처지였습니다. 다시 찾아가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만약 자신이 느낀 게 맞다면, 보안팀이 놓친 게 있다면 민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최 노인이 불렀어요. 민우야, 밥 먹어라. 민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민우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최 노인이 건너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게 거짓말이냐?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최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면 끝난 게 아니야. 민우는 최 노인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게 팬 얼굴, 손등에 검버섯이 돋은 손, 평생 고물상에서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면 끝난 게 아니야. 민우는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그 장치의 무게감이 자꾸 손끝에 떠올랐습니다. 보안팀이 놓쳤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모르는 채로 끝나는 거였어요. 민우는 새벽 2시가 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 노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거짓말이 아니면 끝난 게 아니야.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가기로 했어요. 다시 한번 박 회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쫓겨난 처지여도, 기사가 난 처지여도 자신이 느낀 것만큼은 말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우는 일찍 일어났어요. 최 노인이 차려준 밥을 먹고 가방을 맸습니다. 최 노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현관 앞에서 민우를 세웠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민우 손에 쥐어줬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녀올게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건물 앞에 서자 발이 잠깐 무거워졌습니다. 기사가 난 뒤로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알아보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민우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민우의 얼굴을 알아본 게 분명했습니다. 면회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민우는 똑바로 말했어요. 박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강민우가 왔다고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직원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민우는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기다렸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경호원이 나왔습니다. 민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라오세요. 집무실 문이 열렸을 때 박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조금 더 야윈 것 같았어요. 어깨가 전보다 조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돌아봤어요. 민우를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민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에 앉았어요.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았어요. 난생 처음 앉아보는 의자였습니다. 등받이가 높고 푹신했어요. 그런데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부사장 차에서 꺼낸 장치요. 보안팀이 분석했다고 하셨잖아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 장치를 손에 쥐었을 때 무게가 이상했어요. 안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팀이 겉만 봤다면 놓쳤을 수도 있어요. 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확실해? 민우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기계를 오래 만지다 보면 손이 먼저 알 때가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민우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보안팀장 올라오라고 해 잠시 후 보안팀장이 들어왔어요. 그는 민우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 회장이 말했어요. 그 장치 가져와봐. 이 부사장 차에서 나온 거. 보안팀장이 나갔다가 잠시 후 작은 케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안에 장치가 들어있었어요. 박 회장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봐봐. 민우는 케이스에서 장치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역시였습니다. 무게가 고르지 않았어요. 한쪽이 미세하게 더 무거웠습니다. 민우가 보안팀장을 바라봤어요. 드라이버 있어요? 아주 작은 거요. 보안팀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박 회장을 봤습니다. 박 회장이 눈짓으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민우는 드라이버를 받아들었습니다. 장치 옆면을 천천히 살폈어요. 손가락 끝으로 표면을 더듬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아주 작은 홈이었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만 느낄 수 있는 크기였어요. 드라이버 끝을 홈에 맞췄습니다. 살짝 돌렸어요. 딸깍. 장치 옆면이 열렸습니다. 보안팀장이 숨을 들이켰어요. 안에 메모리 카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크기였어요. 장치 안에 숨겨놓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집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보안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놓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박 회장은 그 메모리 카드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드라이버를 내려놨어요. 보안팀장이 장갑을 끼고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그가 나갔어요. 집무실에 박 회장과 민우만 남았습니다. 박 회장이 창가로 걸어갔어요. 한동안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창 너머로 보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민우가 대답했어요. 몰랐어요. 그냥 손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이 작게 웃었어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였어요. 메모리 카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해킹 프로그램 코드와 차량 원격 조종 명령어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회사 기밀을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달리는 차의 브레이크를 끊고 핸들을 꺾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차를 조종하려 했는지 날짜와 명령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 해커와 주고받은 흔적 끝에 이 부사장과 연결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보고를 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의자에 앉은 채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그날 골목에서 소리쳤을 때 이미 그 차는 언제든 흉기가 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였어요. 그 한마디가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 집무실로 불렀어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안팀장을 시켜서 올라오게 했어요. 이 부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반듯한 얼굴이었어요. 여유로운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무실 안에 보안팀장이 서 있는 걸 보자 발이 잠깐 멈췄어요. 박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부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부르셨습니까, 아버님? 박 회장이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메모리 카드 분석 결과였어요. 이 부사장이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그러다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박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내 차 뒤쪽 아래에 장치를 달았어. 이 부사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달리는 차 브레이크를 끊고 핸들을 꺾을 수 있는 장치였어. 그게 내 차에만 달린 게 아니었고 회사차 23대 중 4대에 달려 있었어. 박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 안에 내 이름이 있었어. 이 부사장의 여유로운 표정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맨 얼굴이 드러났어요. 반듯한 외모도 논리적인 말투도 전부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래 남은 건 그냥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부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7개월 전부터요. 다른 후계자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저는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아내도 설득했고 직원들도 이끌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저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셨던 거잖아요.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사장이 계속했어요. 아버님이 없어져야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회사를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이 부사장을 향했습니다. 오래 봤어요. 평생 이 눈으로 사람을 봐왔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인지 진심인 눈인지 구분해온 눈이었어요. 지금 이 사위의 눈은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서늘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가. 이 부사장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나가라고 했어.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더 이상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사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다가 멈췄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무실에 혼자 남은 박 회장은 오랫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딸이 선택한 사위였습니다. 능력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사고로 위장해서 없애려 했어요. 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날 이후 일들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 부사장은 이사회에서 경영 참여가 정지됐어요.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살인 미수와 기밀 유출 혐의였어요. 그가 7개월 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하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성건설 주가는 조사 결과가 공개된 다음 날부터 오히려 올랐어요. 불확실성이 거치자 시장이 반응한 거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퍼졌던 불안도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박 회장은 후계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평생 서두르지 않고 쌓아온 회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 회장이 고물상 골목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경호원 한 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회색 차를 타고 왔어요. 민우는 마당에서 엔진 부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차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박 회장이 골목 안으로 걸어오는 걸 봤습니다. 최 노인이 안에서 나왔어요. 박 회장을 보더니 잠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 회장이 민우 앞에 섰습니다.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골목 바람이 불었습니다. 녹슨 간판이 삐걱거렸어요. 박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민우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러다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기계들, 부품 더미들, 기름 냄새, 여기서 계속 일할 거예요. 학교도 다녀야 하고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민우 앞에 내밀었어요. 필요한 일 생기면 연락해. 공부하다 막히는 것도 뭐든. 민우는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골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낡고 좁은 골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겨웠습니다. 회색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우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어요. 최 노인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민우 옆에 조용히 섰어요.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최 노인이 말했습니다. 밥 먹어라. 민우는 일어났어요. 골목 끝에서 저녁빛이 고물상 마당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낡은 기계들 위로 주황빛이 내려앉았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차 당장 버리세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허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말했을 뿐이었어요. 기름때 묻은 손으로 기계를 만지며 살아온 아이의 눈이 어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어요. 골목에 저녁이 내려앉았습니다. 최 노인의 밥상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민우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된장찌개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5살 소녀는 그날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말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많이 계산합니다. 말해도 될까, 나서도 될까, 내가 뭔데 싶어서. 보이는 것도 못 본 척 지나칠 때가 있어요. 민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겁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며 간직해온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햇살 머문 인생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